다음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 성남,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죠. 성남시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상대원 지역의 유세에서 눈물을 보였죠. 가족사를 회고하면서 또 최근에 다시 한번 공개된 욕설 파일과 관련한 자신의 심경을 밝혔고, 특히 눈물을 보이는 장면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의 눈물 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화장실을 지키면서 아들이 잘 되기만 바랬던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그래서 25나이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참았어야죠.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구식 교수에게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이재명의 눈물, 어쨌든 민주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이재명의 눈물 해서 지금 많이 확산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개인의 그 눈물이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죠. 또 사실은 뭐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그 절박함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좋은 그 사실 무기가 이제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두 다 가족사가 있고 개인사의 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개인의 가족사와 개인사에 대한 어떤 괴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정치인의 눈물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눈물, 특히 지도자의 눈물은 나의 억울함, 나의 괴로움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국민의 억울함, 국민의 괴로움, 국민의 고통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동참하는 눈물이어야 저는 그것이 진짜 값진 지도자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에서 그런 눈물을 좀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정치 지도자, 대통령 후보의 눈물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개인사에서 확장해서 국민의 아픔과 슬픔에 그렇죠. 공감하는 그런 눈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재성 전 수석도 저 이재명 후보의 눈물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시고 뭐 당협 차원에서도 어떻게 또 사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립시다 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저는 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걸어온 공통 사안인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어제 모진 탄압 또 음해 속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예, 귀국해서 광주에서 오열을 했던 거기에는 개인의 정치 궤적뿐만이 아니고 탄압받고 빨갱이 소리 듣고 왜곡당하고 사형 선고받고
뭐 가택연금 받고 이런 과정들이 투영이 됐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그때 이제 문성근 씨 연설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것도 바보 노무현 정치 기득권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뚜벅뚜벅 개혁을 위해서 전진했던 노무현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들으면서 자신의 정치 궤적과 또 어려웠던 과정들이 떠올랐을 테고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상록수 노래와 함께 또 눈물을 흘렸던 그건 이제 광고에서 예. 그랬던 거고요. 그 광고가 그 장면을 예. 이제 딴 거죠. 그래서 광고로 만드는 거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완벽하지 않았던 죄, 이것이 너무 크게 본인한테 지금 화살되어 오니까 저런 장면이 나온 건데요. 완벽하지 않았던 죄라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전과사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검사 사칭했다고 하는데요. 막상 검사를 사칭한 당시 기자는 상대방 성남시장이 고발 취하를 해서 고소 취하를 해서 죄를 안 받고, 검사 사칭을 방조했다는 이재명 후보가, 그것도 뭐 진술마다 지금 다툼의 여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범행을 한 게 아니고 방조했다는 죄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파큐브라고 유명했던 그 분양 비리 사건이거든요. 정관계 고위 인사한테 분양 특혜를 줬던 거 사건이고. 뭐 이런 형수 욕설도 본인이 만들어낸 욕설이 아니고 형이 어머니를 구타하면서 패륜적 행위를 하면서 했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그날 분에 못 이겨서 통화를 하면서 그대로 이전을 했던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회고되고 복받치면서 저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것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하나의 운명이라면 운명이라고 조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겨지고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해서 흠결이라고 하는 욕설부터 해서 전과 여기까지는 하나의 공공의 영역에서 자기를 굳건히 지키고 또 이런 것이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 욕설도 형의 시정 개입에 대해서 막아내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검사 사칭도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당시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그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전가와 형수에 대한 욕설에 대해서 또 최재성 전 수석이 나름대로의 생각과 해석, 평가, 판단을 해주셨는데, 뭐 개인이 살아온 정치적 궤적 그리고 인생사의 역정에 대한 억울함과 또 그것이 갖는 왜곡된 모습에 대한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유력 후보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아까 말한 4가지 전과에 대해서도 나름의 공공의 영역이라고 최 수석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본인은 정당화시킬 수 있고 억울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 비칠 때는 형수에 대한 그런 입에 담기 힘든 패륜적 욕설이 공공의 영역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대부분 인성의 문제로 그냥 치환돼 버립니다. 이분은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구나. 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과사범 중에 음주운전을 그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음주운전이 공공의 영역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하나 지금 파크뷰 사건 말씀을 하셨고, 그 관련돼서 시민운동 과정에서 검사 사칭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 대열이 있으면서 목표가 옳다고 해서 설사 그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비법적인 불법적인 수단까지 용인되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과거의 시민운동 단체에서는 통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자리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저 눈물의 진정성은 다소 이해할 수 있으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기 억울함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 부동산,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어떤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공감에서 나온 눈물과 고통이 저는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재명 후보의 눈물 해서 지금 열심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현장에서 이 연설을 들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재명 후보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함께 외쳤다고 하는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로 평가절하 하면서 대장동 의혹 탈출을 위한 쇼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피를 토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진실 규명한 다음 잘잘못을 공정하게 밝히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연히 읍소 작전 쓰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루빨리 특검법 통과시켜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이 특검 얘기는 사실 누구 얘기가 정말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특검을 상대당이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원내에서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고요. 대선 전에 특검이 시작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조금 전에 최재성 전 수석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당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재성 전 수석이 언급한 것처럼 남다른 인생 역정, 남다른 곤경, 역경 이런 것들을 이겨낸 개인적인 스토리,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결국 본선에서 승리한 적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가령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셀러리맨의 성공 신화라고 하는 그런 성공 신화가 뒷받침돼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예전에 또 영부인 역할도 대신했다.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다. 지금도 보면 이재명 후보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인생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큰 배경이 된 걸까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직선제 개헌 이후에 87년 체제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들을 보면 앞서서 했던 노태우 대통령을 빼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동안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화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으로서 한 30년 이상의 훈련과 준비를 다 해오신 분들이죠. 이제 그분들이 당연히 민주화된 이후에 민주화의 업적과 민주화 역사적 증인으로서 순차적으로 대통령이 된 것은 당연한 저는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87년 체제가 그 당시 개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사적 업적으로 저는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저는 정치 참여의 장을 열어나가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민주화의 새로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성공 신화라고 하는 기업인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상쇄된 어떤 추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지금에 와가지고는 저는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앞서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또는 김영삼 대통령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오래된 준비가 있었던 산 증인인가라는 면에서는 여전히 좀 협소해 보이거나 왜소해 보이는 정치인이고요. 그다음 윤석열 후보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그럼 왜 불려 나왔을까? 윤석열 후보가 6월 29일 날 대선 출마선을 할 때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이 국민 여러분이 불러서 나왔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불렀다는 그 의미는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가치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한 사람이 소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화의 완성이었고 노무현은 정치 참여와 정치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합되는 가치의 산 담보자였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건너뛴다면 지금의 2022년의 대선에서는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시대적 가치에 국민들이 지금 합의하고 있고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담지자로서 저는 국민이 소환해서 윤석열 후보가 불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오래된 삼김과 같은 오랜 정치적 경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미흡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후보로서는 그런 시대 가치에 부응하는 담지자가 소환되는 경우가 저는 역사적으로 왕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님, 이재명 후보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친구,
이것이 처음에 정치를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다 말고 시대 정신을 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담보하고 있고 포용하고 있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시대 정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또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정책을 그다음에 철학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판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지지율로 선거 때는 이제 표로 그것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결과로서 입증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추진력이 있었고요. 추진력이 결과로 연결되려면 그것은 사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한 통찰 이런 것을 다 구비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추진했다가 결과를 못 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능력과 추진력이라는 걸로 대별되는, 그래서 기존의 정치적 수사, 정치 문법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행보를 해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는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비주류의 정치를 해왔던 겁니다. 첫 번째가 변방에서 중앙으로,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행정을 통해서 중앙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당내에서도 비주류였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정치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당내에서 비주류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호롤단신, 그것도 변방에서 본인 표현대로 변방에서부터 이렇게 정치를 해와서 비주류가 새롭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족적을 또 남겼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도 설명되어질 수가 없고 또 한국 정치자에서 매우 드문 그야말로 철저한 비주류의 길을 걸으면서 그걸 극복하고 오늘까지 온 그런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본류라기보다는 변방, 아웃사이더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딱히 없었고 본인이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차근차근 대통령 후보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그런 인생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이맘때는 물론이고 지난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전격적으로 입당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따냈다. 이런 것도 좀 남다른 정치 경로를 걸어오고 있다. 과연 국민은 어떠한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대선 결과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의 어제 성남 지역 유세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륜 높고 유능하고 정말 대단한 우리 선배 정치인 이낙연 전 대표님 말씀을 먼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낙연! 우리 이재명 후보 틀림없이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이재명 동지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시민을 만나는 자리에 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정말로 오랜만에 아마도 처음 하지 않았나. 그동안은 함께하면서도 민주당의 집권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어제 성남 지역에서 시민들 만나는 자리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은데 말이죠. 국민의힘이 좀 부러워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은 원팀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은 함께할 듯 하다가 공천 문제 때문에 또 삐거덕거리고 요즘 홍준표 대표가 연일 자신의 SNS나 청문 홍답에서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죠. 홍준표 의원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은 안 하고 있고요. 그 공천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핵관을 언급하면서 측근들을 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뭐 저는 제가 볼 때 원팀을 구성하는 큰 방향과 정신에 대해서는 조금의 흠이 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 국민의힘의 선거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동참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성남에서 다시 원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뭐 바람직하듯이 저는 우리 국민의힘도 홍준표 후보 그리고 지금 유승민 후보도 사실은 지금 계속 집권 중에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한 몸이 돼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적 대의에 같은 배에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연말에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화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제시한 이른바 세대 결합론, 세대 포유론의 전략이 사실상 먹히고 있는 게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구정 때까지 지지율의 이 반등이라는 효과를 계속 해내고 구정이 지난 후에도 일정 정도의 격차를 벌려나간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선대위에서 일단 나가 있었던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중도 세력까지도 포괄하는 저는 메머드급은 아니겠지만 완전체로서의 원팀이 저는 선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메머드급 정도는 아니면은 코끼리급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동참하는 노선과 전략이 온전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또 이재명 후보의 눈물에 대해서 아까 쇼라고 또 평가절하는 SNS 글도 저희가 좀 잠시 봤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 원인을 이준석 대표와의 뭐라 그럴까요? 합심, 협력.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왜 정체 혹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가? 이거는 민주당이 사실은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종의 이제 이미지, 이제 국민의힘의 공격이 상당히 먹혔다. 뭐 대장동이나 욕설 파일과 관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장동 논쟁이야 뭐 많이 했지만요. 통상 그런 경우를 지적할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하고 회수도 못하고 돈 먹었다 이건데요. 전혀 상관없는데 하여튼 공격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능력 있다는 이재명 후보가 최소한 왜 그렇게 민간에 파격적 이득을 주게끔 방치했느냐. 최소한 이런 연결까지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전과사범. 근데 그 전과사범이 결국은 완전한 이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예요. 다 그 공적인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술 먹다 음주운전한 거 아니고 농협 거액 대출비리 제보자 야밤에 오니까 제보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 고발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신분 보호도 있고 그래서 형수욕설도 시정계 막기 위해서 또 그 뭐 소위 말해서 공무집행방해 그것도 성남 공공의료원을 그때 시민 대표로서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 국민의힘 전신 다수당인 시의회에서 46초 만에 부결시켜서 거기를 점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공적인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공적인 일을 하다가 비롯된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악마화시켜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마치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빨갱이, 노무현 대통령 능력 없고 나라 망칠 사람,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런 공격하고 유사하게 국민의힘 캠페인이 상당 정도 먹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돌파를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내적으로는 오늘 송 대표가 굉장히 큰 결단도 해주고 절박한 그런 마음을 국민들께 제시를 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말 하나하나가 내부의 단합이라든가 지지자 결집을 장애하게 했던 그런 요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후보 지지율이 못 따라가는 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의 유력 정당, 거대 정당들이 사실 국민에게 할 얘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선거하자, 비전을 갖고 경쟁하자라고 말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의힘은 그런 대장동이나 이런 의혹을 둘러싸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하고 그걸 지금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까? 동시에 또 민주당에서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또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7시간 이걸 갖고 또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무속 논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론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어떤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논란 이것뿐이 없다. 정책과 비전 이건 기억에 남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뼈저리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그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 선거의 과정을 보면 마땅히 되셨어야 될 분이 된 것 플러스 시대적 가치에 소환된 분이 이제 된 건데 이번 유독 20대 대선만큼은 말씀하신 시대적 가치는 논외로 치더라도 후보로 나선 분들이 뭐 다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향후 5년을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포지티브한 선거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흠집내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하느라고 전전긍긍하는 이 여야 간의 경쟁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는 좀 다른 전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욕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처지도 공공하고 그렇다고 또 후보도 아닌 후보 배우자의 정말 굉장히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불법적인 녹취 파일을 틀어가지고 무속 논란을 키우는 민주당의 저는 처지도 굉장히 궁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한 40일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또 이재명 후보대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어떤 선거운동 캠페인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네거티브한 방향에서의 어떤 노력을 하는 이 부분은 후보는 직접 하지 않는 게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 당도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에서 그걸 파헤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론의 영역이나 민간의 영역 그다음에 사실은 뒷담화 영역으로 남겨놓고 후보와 정당은 저는 좀 당당하고 정정당당한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야만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이 누가 맞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정권 교체나 정권 창출이냐고 하는 기본적인 선거의 구도가 나눠지는 겁니다. 제가 뭐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선거라는 건 한국 투표가 회고적 투표가 있고 전망적 투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고적 투표는 당연히 정권 교체의 열망이 높으면 당연히 정권 교체의 야당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망적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은 어디가 더 좋을 것인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회고적 투표에 중점을 벌였다면 이제는 전망적 투표에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근식 교수의 이 이야기에 뭐 최재성 전 수석도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실 전망적 예. 투표에 대해서는 이 여야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같은 게임의 룰을 놓고 하는 게 이 전망적 투표로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외람되지만요. 윤석열 후보의 정책 능력이나 뭐 또 하여튼 비전이나 이런 것은 같이 이재명 후보하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가 됐고요. 그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노정됐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만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토론도 마찬가지죠. 국민들 앞에 토론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검증에 대한 시간도 있지만은 정책이라든가 비전에 대한 것을 빼놓고 토론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회피해 오고 최소화시켜서 겨우 이번 달 말에 한번 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회피를 해왔고 왜곡시켜왔기 때문에 사실 전망적 투표의 여건들 이런 것을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그런 정책 선거 전망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잘 후보들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대선이 43일 남았습니다. 충분히 국민에게 그러한 정책과 비전
제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